지금부터 깨어있는 시민들의 공부방 중랑깨방 2기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중랑깨방 2기 총무 한수연입니다. 지금부터 깨어있는 시민들의 공부방 중랑깨방을 강사님 소개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숫자입니다. 단 1%의 득표 차이. 이 1038표에는 지난 4년 동안 제가 우리 거리에서, 우리 지역에서, 현장에서 보낸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육선 거물을 상대로 한 도전, 다들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치의 문주를 바꿔보고 싶어요. 그 책도 쓰고 있는데 한국 정치가 함께 다스리는 나라로 가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정치 계획이거든요. 이 시스템이 되면 경제 혁신, 그다음에 복지, 그다음에 안보 이런 수많은 정책적인 숙제들, 모든 과제들이 다 풀린다고 봅니다. 자동차로 해석하면 엔진이에요. 엔진, 제대로 된 엔진이 있으면 거기 연료를 주입할 때 이게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엔진이 엉망이면 아무리 좋은 기름을 공급을 해도 이게 효율이 잘 안 나요. 내년 총선, 그 다음 대선까지 그 2년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라고 봐요. 뭔가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안 되면 저는 또 후배들한테 앞으로 물려주고 이어달리기를 하는 거죠. 역사는 원래 이어달리기니까. 제가 이런 정치개혁, 함께 다스리는 나라, 민주공화국을 고민하게 된 것도 노무현이라는 앞선 주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달리기를 제가 이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중랑깨방의 세 번째 강의의 강사이신 김종빈 국회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빈 국회의원님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시고 청와대 홍보수석실 대변인, 국정홍보비서관, 충청남도 경북 도지사를 역임하시고 현재 20대 국회의원, 육선이신 이인재 분을 꺾으셨죠. 네, 지금 현재 충남 용산시 계룡시 금산군을 지역기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검찰개혁과 민주공화국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요즘 국민 사이다로 유명하시죠. 김종빈 국회의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랑구에서 밥 먹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중랑구가 제가 우리 박광근 의원님이나 서영교 의원님을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중랑구는 되게 이렇게 가까운 옆 동네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 이렇게 먼지 모르겠네. 1시간 넘게 걸리네요. 여의도에서 보니까 이 구리하고 옆에 있으니까 서울에 이제 또 제 오른쪽이네 보니까 중랑구에서는 가운데쯤 있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좀 길치예요. 그래서 이 질이 이쪽으로 맨날 성적도 안 좋았고. 하여간 근데 제가 이 마음 정서적으로는 중랑구는 되게 가깝게 느낀 게요. 우리 박홍근 의원님은 워낙 우리 국회에서 뭐 다 아시지만 일을 잘하시고 연배로는 저희 후배지만 정말 정치는 선배님이에요. 재선 의원님이니까. 제가 옛날에 처음 국회 들어올 때 이른바 양비하고 경선에서 이겼잖아요. 그때가 2010년인가요? 네. 그래서 원래 실력이 출중하다는 이렇게 알고 있었고, 또 우리 서영교 의원은 저하고 또 같은 나이고, 그래서 옛날 어릴 때부터 좀 친했습니다. 중랑구
중랑구 우리 당원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중랑 깨방 깨어있는 시민들의 공부방이네요. 뭐 깨가 막 나오는 방이죠. 그래서 워낙 박홍근 그러면 막 뭔가 이렇게 지혜와 깨가 막 넘쳐나는 그런 이미지라 자기 또 이미지 저렇게 좀 알리느라고 이름 줬나 보다. 내가 여기서 많이 깨가 쏟아지는 방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이름을 검찰개혁과 민주공화국에 지었는데요. 그 12월 달에 우리 이제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법하고 검찰개혁법 두 가지를 통과시켜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하나는 국회를 개혁하자는 것이고 하나는 검찰, 집행 권력을 개혁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권력의 개혁에 대해서 제가 좀 국회 활동하면서 느낀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조금 가다 보면 뭐 헌법 얘기도 나오고 좀 이론적인 얘기도 나오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 옛날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준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그 원칙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 12월 이 대첩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다져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뭐 케이크도 있네요. 케이크는 뭐예요? 먹는 거 아니에요?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기 사원이신 와이프께서 여기 오신다니까 직접 저렇게 만들어서 의원님 그래요? 이따 증정식. 세상에. 네. 진짜 이거 케이크 보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저 박홍근 사모님께서 그 초콜릿을 보내셨나? 그랬나요? 네. 우리 애가 오늘 저 수능을 봤어요. 고3이라고. 어떻게 그걸 아셨는지.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보낸 걸 우리 박홍근 의원님이 유일한 분인데. 향수임을 잘 알아서 그런 모양이에요. 글쎄 뭐, 두 분이 어떻게 또 무슨 관계가 있는 모양이네. 그래서 이 자리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애가 정말 고맙다고 전해주라고 그랬어요. 아까 시험 잘 봤다고. 와, 잘하네요. 시험지를 잘 봤을 이번에 우리가 권력을 개혁하는 건 민주공화국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민주공화국이 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왜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과제를 돌파하려고 하는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난 한 3달 동안 상당히 힘드셨죠? 우리 지지율도 몇 프로인데 우리 논산개념검사 좀 시골이잖아요. 거기 시골이긴 한데 그래도 뭐 지지율이 괜찮았거든요. 7월 달에 했을 때보다 뭐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 뭐 국회의원 뭐 선호도 뭐 가상비가 다 10%씩 떨어졌어요. 근데 뭐 10% 떨어져도 뭐 우리가 금방 다시 또 열심히 해서 우리 진심을 알리면은 저는 회복이 된다고 보는데 이 과정을 우리 정부도 처음 이런 이제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냥 한국당 그리고 검찰 이렇게 뭔가 공격하고 뭐 욕하고 말면 좀 허전할 것 같고 한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3개월 과정을 거치면서 기억에 남았던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주로 이제 조중동일 겁니다. 아마 조중동이 이 상황을 좀 우리한테 이제 공격하느라고 지어낸 말인데 뭐 한국당 사람들이 원래 이제 하던 말을 이제 조금 뭐 보도를 하는 거겠죠. 국정농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촛불 집회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게 나라냐 이러고 우리가 정말 탄식을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당시에 슬로건이었어요. 그걸 빗대서 이건 나라냐 그리고 또
나라다운 나라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난 2년반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사실은 맞진 않아요. 근데 뭐 조국 사태 속에서 여론 지형도 안 좋고 복잡하니까 그리고 하나하나 선정적인 이 보도들이 계속 난무하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효과적으로 진압을 하지 못했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이거 아주 정치적이고 악의적인 공격이긴 한데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맞아.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을 좀 했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10%가. 그래서 저는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요. 이게 뭘까? 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는 많이 다르죠. 정말 세상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좋아졌고 나아졌고 앞으로 더 나아질 수가 있고. 근데 정말 우리같이 이렇게 좀 신뢰하고 믿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또 있는 반면에 한 30% 정도 되겠죠. 뭐를 해도 반대하는 사람은 30% 있을 거고 한 40% 정도의 사람들이 우리 쪽에 힘을 실어줘야 이게 쭉 차질 없이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맞아 이건 또 뭐야 이게 새로운 대한민국 맞아 이 나라다운 나라가 이런 거였어 이런 느낌들을 갖고 있어요. 조국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게 뭐 거기서 무슨 뭐 입시를 부정했다 뭐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왔던 거 뭐 경제도 어떻고 최저임금 뭐 여러 가지 해보니까 그렇고 또 나라 안보 뭐 평화도 잘하는 것들 또 삐걱거리고 이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 보면서 뭔가 나라가 바뀌지 않은 것 같다. 뭐 2년 만만에 대한민국이 바뀔 것 같으면 벌써 뭐 여러 번 바뀌었겠지만 또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정권 절반 지났는데 이렇게 뭐 바뀌는 게 없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이게 깨방이시니까 조금 뭐 지혜가 있으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딱 자신 있게 이것 안 하고 딱 이 중간쯤에 있는 사람 설득할 수 있습니까? 좀 고민되시죠? 자, 이 고민을 우리가 좀 풀어야 됩니다. 저도 무슨 특별한 답이 있는 건 아닌데 하여간 이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자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생각을 많이 했던 거는 386이라는 얘기예요. 386. 386 정치인들이 조국 장관이 386 뭐 대표주자다. 뭐 그 양반이 그 대표주자는 아니죠. 그냥 얌전한 대학 교수였는데 뭐 갑자기 이제 386 대표주자라고 해놓고 386 대표주자의 민낯 이러면서 386 정치인들 20년 동안 뭐 했냐. 이게요 조중동만 그런 게 아니고 뭐 한겨레 우리 진보층들 또 중간층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도 억울합니다. 그리고 부당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야 정말 우리가 지난 87년 6월 항쟁 30년 동안 뭐 했지? 우리가 해놓은 게 이렇게 국민들한테 맞아 그 친구들 여기까지 끌고 왔어 그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이 좋아해서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걔네들 뭐 했어? 이런 얘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지금. 야 우리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거는 87년 6월 항쟁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6월 항쟁. 그 6월 항쟁의 결과 386 세대가 이제 정치에 뛰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박홍근 의원도 그렇고. 그래서 그 6월 항쟁의 결과로 이어진 지난 한 30년 이게 과연 뭐냐 이 고민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잘했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회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국회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1시간 동안 얼마 동안 해야 돼요? 1시간이요? 질의응답 시간. 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허리상 시간.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촛불 항쟁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뭐 100% 믿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대하고 이제 뭔가 이제 변화를 하고 투표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유월항쟁 때 독재자한테서 독재자에게 저항해서 그 권력을 뺏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또 직접 뽑은 대통령한테 이게 권력이 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옛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게 뭐냐, 사람은 다 평등한데,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싸운 게 뭡니까? 그게 시민혁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왕이 주인이 된 사람이 군주정이죠. 군주정에서 국민이 주인이 된 민주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한 200년 돼요. 근데 200년 그 변화를 보면요, 권력을 왕이 갖고 있었는데 이 왕의 권력이 어디로 갔습니까? 대통령한테 갔나요? 의회한테 갔어요. 의회. 우리가 미국, 프랑스, 영국, 우리가 시민혁명을 초기에 시민혁명 성공한 모든 나라들은 이 군주의 권력을 뺏어갖고, 누가 뺏어갖고 갔냐? 시민들이 대표 보내갖고 의회 만들어서 글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하게 연방을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연방의 어떤 안보가 중요하니까 그 행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을 직접 뽑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거긴 하지만, 하여간 우리 역사에서 이 독재자의 권력, 이 왕의 권력을 갖고 와가지고 민주공화국의 권력으로 만든 거는 의회입니다. 의회. 그래서 민주공화국이 성립이 된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직접 뽑은 대통령, 선한 대통령, 착한 대통령, 좋은 대통령으로 옮기는 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그 대통령은 이제 그 의회 구조의 하나의 일부분이긴 한데, 우리가요 지금 그렇게 한 것 같아. 지금 독재자한테 권력을 뺏은 거예요. 독재자한테 권력을 회수한 겁니다. 소환한 거예요. 그 소환해가지고 이거를 좋은 의회, 국민이 믿을 만한, 신뢰하는, 국민을 닮은, 국민의 말을 잘 듣는 그 의회로 권력이 와가지고 그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국가를 정리정돈하고, 이게 87년 그때도 이게 안 됐어요. 그냥 좋은 대통령한테 가면은 해결된다. 우리가 직접 뽑은 대통령 가면은 해결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 정권 교체 지금 3번 해봤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제 3번 해봤는데, 솔직히 얘기해서요, 제가 이제 우리끼리 얘기니까 뭐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 아니 우리 대통령이, 이 민주정부 대통령이 지금 3번이나 집권을 했는데 왜 재벌개혁이 안 됩니까? 아니 왜 아직도 일자리, 양극화 이런 게 왜 해결이 안 돼요? OECD 평균으로 일자리 안전망 이런 게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인재 어떻게 고교무상교육을 왜 인재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아직 1년 남았어요 또. 이런 우리가 대충 해가지고 좀 잘 나간 거는 의료 정책 정도예요. 그러니까 민주정부 또는 개혁정부, 진보정부라고 해서 적어도 우리가 내걸었던 목표에 비슷하게 조금 내놓을만한 거는 의료정책 정도 같아요. 주거 보세요, 주거. 사람들이 야 민주정부 들어서면 저 사람들은 민생 또는 서민 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주택 문제 좀 풀리겠지. 근데 지금 많이 풀렸나요? 좀 풀리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갖고 사람들이 그래 이쪽으로 정권이 가면 세상 바뀐다, 새로운 대한민국 된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딱 따져보니까 의료정책 말고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옛날에 막 약속했던 거 막 장담했던 게 별로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3명 바뀐 것 갖고는 이게 결론이 안 난다. 이 문제를 우리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싸우는 건데, 저는 이제 유월항쟁 또는 촛불항쟁
촛불항쟁이 대통령 바꾸자. 그때는 물론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자 이런 구호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 구호의 내용은 뭐였어요? 내용은 민주주의 좀 제대로 하자. 민주주의 하면 세상이 좀 좋아진다. 그 믿음 아닙니까? 우리 촛불항쟁도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야, 양극화돼 있고 뭐 불공정하고 특권과 반칙이 돼 있고 그 뭐 최순실, 박근혜 이런 거 보면서 이거 민주주의 좀 제대로 해야겠다. 민주주의 제대로 하는 게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냥 방아쇠 딱.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야 돼요. 방아쇠 딱 터지고 100m 달리기해서 꼬린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방아쇠 땅 올리고 거기서 별로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 점에서 별로 우리가 차이가 없다. 일단 이런 이제 반성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고 가자는 거죠.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데는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2007년도에 노 대통령이 이제 집권 5년 차죠. 그때 이제 노 대통령이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억울하다고 그러시더라고.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고 잘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안 알아주냐. 야 우리라도 정리를 좀 하자. 그래서 2007년도 2월부터 9월까지 한 7개월 동안 아침마다 관저에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당신 그 얘기 4년 동안 집권했던 그 경험들을 다 구술을 받아 쓰라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옛날에 왜 이라크 파병을 했고 왜 대연정을 했고 탄핵 때는 어떤 생각을 했고 대선 자금 수사 때는 어땠고 비전 2030 양극화 다 그거를 4년 얘기를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5월쯤인가 그런 얘기를 부수하시더라고. 아니 내가 정치를 시작한 게 이 대한민국이 동서로 갈라져 있고 서민들 부자 뭐 기업과 노동자 이렇게 다 양극화돼 있고 갈라져 있어서 이걸 어떻게든 통합시켜 보려고 내가 정치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을 좀 이렇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막상 대통령 되고 한 4년 했는데 아니 노무현이 돼갖고 대한민국이 더 통합된 게 아니라 더 갈라진 거 아니냐. 당신도 어떻게 생각해? 그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 맞습니다 그럴 수는 없고 근데 물론 저희들한테 대답하라고 질문하시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그 질문을 안에서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있는데 당신 스스로 답이 있죠. 당신 스스로 답이 있는데 대통령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걸 아는 거에 대한 당신의 고민이 있어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또 비슷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2008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퇴임해서 봉화를 가 계시는데 그때 광화문에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집회를 했잖아요. 그때 광우병인가요? 그럼 이명박 그때 뭐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 맞았는데 막 물러가라도 하고 막 청와대 쳐들어가자도 하고 엄청났어요 그때. 저는 대통령 시작하자마자 그런 집회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그때 이제 청와대 브리핑을 총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와가지고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노무현 대통령 홈페이지를 제가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화가 왔는데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국민들한테 편지를 하나 썼다. 이 편지를 사람 사는 세상에 좀 올려줘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딱 받아서 읽어봤는데 그 편지 내용이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꾸 청와대 가신다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 청와대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대한민국 바꾸려면 정치 바꾸려면 여의도로 가십시오. 국회를 쳐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요지가 이거예요. 이거 올렸다가는 또 뭔 난리가 날지 몰라서 대통령 이건 조금 가만히 계시고 조금 이따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일단 안 올렸어요. 근데 대통령님이 그 비슷한 얘기를 또 어디 가서 하셨더라고. 인터뷰 하시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 이제 그 회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를 몰랐다가 나중에 아는 게 아니고 노무현 5년 내내 이 문제의식이 아주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 대연정이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해찬 총리를 총리로 안치고 한 게 다 거기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 문제의식을 우리가 풀어야 돼요. 사실 이거를 우리가 함께 풀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그 지난 3개월 동안 우리한테 그 중도층이 던졌던 또 중도층이 혹했던 그 질문들 있잖아요. 그 공격.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게 이제 그럼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게 뭐냐 이건데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일단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실 민주주의는 되게 단순한 겁니다. 민주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두가 주인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가 100명이라고 우리가 치고 100명이 다 주인입니다. 그래서 박홍근 의원만 주인이고 나머지는 다 객이고 이게 아니고 여기가 다 주인이야 100명이.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죠? 근데 민주주의가 근본 딜레마가 있어요. 다 주인인데 주인이 생각이 똑같으면 고민이 안 되는데 다 주인인데 주인이 생각이 다 달라.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다 주인인데 생각이 다르다. 이 문제를 푸는 게 사실은 민주주의 문제의 핵심.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는 그냥 딱 간단하게 한마디로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앉아서 대화하는 거. 이게 민주주의의 전부예요, 사실. 왜? 우리가 서로 주인이 되려면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나하고 생각 다른 놈은 몰아내거나 아니면 굴복시키거나. 그거는 민주주의 이전 시대는 그렇게 했죠. 다 정복해서 노예 삼고.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근데 민주주의 시대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대화를 해서 타협을 해서 합의를 하는 나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저는 이 민주주의가 그냥 자세로 가지면 그냥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한다. 이게 아주 심플한 원칙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 공동체를 움직여야 되잖아. 그래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돼요.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단순히 이런 자세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권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죠? 그 민주공화국에는 민주적인 권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핵심입니다. 과연 민주적인 권력이 뭐냐? 그게 아까 얘기한 선거법, 검찰개혁 다 이것과 관련돼 있어요. 민주적인 권력이 뭐냐? 여러분, 민주공화국의 권력은 뭡니까? 민주공화국의 권력. 민주공화국 권력은 뭐예요? 누가 갖고 있어요? 국민이 있잖아요. 그 국민 주권이에요. 민주공화국 권력은 유일한 권력은 국민 주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권한이에요. 한도를 정해서 여기까지만 해. 유일한 권력은 원천 권력은 국민 주권밖에 없어요. 우리 헌법 1조 2항이 뭡니까? 그건 1조 1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국민 주권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건 알겠는데 이 나와 갖고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게? 국회가 있어요? 검찰에 가 있고 경찰에 가 있고 온갖 군데 다 가 있죠. 근데 이게 제대로 가 있냐? 이게 권력 문제의 핵심입니다. 국민으로 나오는 건 알겠는데 나와가지고 지 마음대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안 되죠. 그래서 국민 주권에 맞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민주적 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력 문제의 핵심은 국민 권력을 다 나눠줬는데 내보내갖고 다 돌아다니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우리가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있느냐, 국민들이 잘 통제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민주적 통제 잘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이 난리를 피는 겁니다 지금. 이 민주적 통제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막 촛불 집회하고 100만 명 모이고 막 1000만 명 모여도 바뀌는 것 같다가 안 바뀌고 이 민주적 통제 문제를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아주 원론적으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국민들이 이 권력을 쫙 이제 여러 사람들 공무원한테도 주고 뭐 국회의원한테도 주고 대통령도 주고 검사한테 주고 다 줬어요.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이 민주적 통제하는 방법 혹시 아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네, 선거 전에 일단 분권을 해요. 분권. 선거가 제일 중요한 건데 하여간 분권합니다. 권력을 한 놈한테 안 줘요. 다 나눠줘요. 왜? 한 놈한테 주면 그놈이 주인이 돼버려요. 옛날에 우리 생각 왕한테 다 권력을 줬잖아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왕이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검사한테 수사권 줬지, 기소권 줬지, 영장 청구권 줬지, 기소도 편의적으로 하고 독점하게 했지. 그 주인이 누가 돼요? 국민이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검사가 주인이 돼버려요. 권력을 분권을 안 하면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신분권이 주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안 된다. 분권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입법, 행정, 사법, 경찰, 뭐 검찰, 법원 이게 다 쪼개놔요. 분권하는 겁니다. 근데 분권만 해서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 다 쪼개놓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지가 또 안에서 뭔 짓을 하는지 몰라. 근데 국민들이 감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 바쁘잖아요. 우리는 놀기도 해야 되고 또 애들하고 뭐 극장도 가야 되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바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일일이 감시를 못해. 그러니까 크게 어떻게 하느냐. 니들끼리 좀 견제 좀 해라. 그래서 국회는 이거 하고 행정부는 이거 하고 그 대신 국회가 계속 니들 감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는 뭐 국회가 행정부 하는 일에 대해서 감시 못하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뭐 검찰이 수사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그랬더니 야 이거 검찰 권한에 대해서 침해하는 거다고 민주주의 원칙을 이게 그거예요. 집행권을 조금 이따 말씀한 대의 권력 즉 정치가 행정을 견제하는 방법을 헌법에 정해놨어요. 뭘로 견제합니까? 법으로 견제하는 거예요. 법을 만들니 법대로 해 하고 견제하는 거예요. 그 외에 갑자기 경찰관이 그 법대로 막 집행하는 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지금부터 100kg 잡지 말고 이제 50kg부터 잡아. 그리고 벌금도 5만 원 딱지 말고 한 10,000원 딱지로 바꿔. 이러면 안 되죠. 집행은 관여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대신 법으로 견제 장치를 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들은 법대로 해야 되지만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개별 사건 수사 지휘를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다 서로 견제를 하는 거예요. 분권과 견제 이게 기본적으로 권력을 국민들의 뜻에 맞게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본 원칙이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가지고는 좀 약해요. 그래서 국민들 가끔가다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그게 선거예요. 다 선거하기는 너무 귀찮고 좀 중요한 놈들만 뽑아서 선거를 하자. 그래서 분권과 견제와 선출 이 세 가지가 국민이 권력을 통제하는 세 가지 방식. 이게 잘 돼 있으면 대한민국이 잘 굴러가요. 국민의 나라로 민주공화국 잘 굴러가고 이게 어설프면 잘 안 굴러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권력이 감이 나와 위임이 되면 보통 우리가 뭐 3부,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세 개를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권력은 뭡니까? 실제 권력은 우리 현실에서 권력은 뭐예요? 진짜 가다가 너 100kg, 10만 원 딱지 이걸 밟고 이게 권력 아닙니까? 너 보니까 죄 적네. 징역 1년 들어가. 이거 땅땅땅땅 이게 권력이잖아요. 그죠? 이게 실제로 현장의 권력입니다. 현실의 권력은 그래서 현실의 권력은 공무원, 이거 승인, 허가, 그 다음에 구속, 뭐 징역 1년, 뭐 과태료 10만 원 이런 게 권력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권력을 우리가 집행권이라고 합니다. 집행권, 집행을 하는 권력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의 권력은 이 권력인데 이 집행하는 사람들이요. 아니 국민, 주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잖아요.
그렇죠? 벌금 1,000만 원 재산권도 침해하고 너 여기 1년 징역 신체자유도 침해하고 아니 어떻게 해? 이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우리가 주인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다른 게 뭐 있어요? 한 가지 시험 본 거. 아 시험 본 거 외에는 뭐 별게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권력을 휘두른다 말이 돼요? 이 민주적이지 않은 것 같아. 이 사람들, 이 집행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시험 봐서 됩니다. 네? 이게 선거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있는데 집행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데 뭐냐? 너는 네 맘대로 하면 절대 안 된다. 너 시험 봤다고 너 고시 봤다고 네가 똑똑하다고 네 맘대로 하면 절대 안 돼. 넌 무조건 법대로 해. 규정대로 해. 이 규정에서 벗어나면 절대 안 돼. 딱 이렇게 해서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입니다. 권한. 이 제한된 힘을 주되 이 규정과 법대로 해. 라고 딱 전제하고 이거 벗어나면 얘는 아웃. 이렇게 해서 권한을 준 거니까 우리가 직접 검사를 안 하고 직접 심사를 안 했지만 시험 보고 그냥 일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하면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선출하거나 심사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집행 공무원들은 실제로 법대로 해야 돼요. 규정대로. 그래서 재량권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지 맘대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행권과 아울러서 뭐가 필요하냐? 이 의결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뭘 결정을 해줘야 돼요. 결정한 대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뭐 세부적인 건 또 결정하겠지만 큰 방향을 결정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의결권이에요. 이 권력은 이거 국민이 직접 해야 돼요. 법을 딱 의결해갖고 야 이대로 해. 판사한테 이대로 판결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가 사실은 국민들이 이것도 이제 직접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국민들이 바쁘니까 네? 뭐 주말에 가고 영화도 봐야 되고 이것도 바빠서 이거를 의회를 만들어서 의회 보고 니들 대신해라 하고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통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의회, 이 대의 주권, 이 대의 주권이 국민 주권을 대리하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 이거에서 지휘하는 관계로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계가 지금 제대로 잘 성립이 돼야 됩니다. 자, 이 의결권이라고 하는 거는 법인데 우리가 이 박홍근 의원 진짜 열심히 잘 하는데 우리 재선 의원이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초선 의원이라 깜짝 놀랐어요. 와가지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게요 중요한 거로는 법을 만들기 어려워요. 좀 사소한 거는 법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 뭐 대한민국 국민들 이 주거 고민 이 집 고민 해결하는 법 만드는 거 이게 절대 안 됩니다. 뭐 토지 공개는 이런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고당하면 한 2년 동안 한 월급 한 80% 주고 또 새로운 재교육 받아서 좋은 데 또 취직시켜주고 이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이런 제도, 이런 일자리 안정 이것도 안 되더라고 잘. 중요한 거 잘 안 돼요. 사소한 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결이 보통 의회가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큰 방향을 결정하고 결정한 대로 관료들이 집행하는 게 민주주의 체계인데 여기서 이 의회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보니까 의회가 중요한 결정을 잘 못해요. 그 중요한 결정을 못하니까 이 의회가 놔두고 그 다음에 뭐야? 집행부에서 합니다.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제가 의회 얘기 나왔으니까 퀴즈 우리 깨방원들이니까 뭐 문제가 좀 쉬운 문제일 텐데 국회는 국정을 공공하는 곳이다. 자, 이 공공이 뭐예요, 이거? 국회는 국정을 뭐 하는 거예요? 설정. 네? 어떻게? 설정이요? 설정. 우리 어르신 상당히 술이 높아. 또 다른 분. 감시. 감사. 감시. 하나로 통일시켜 주죠. 감시. 또 뭐 있어요? 국민을 견제. 국민을 실망시키는. 너무 솔직하셔. 이게요. 이게 다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거 정치경제 시간에 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국회는 국정을 견제하는 것이다. 이 답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냥 물어보면. 근데요. 그러면 국정을 견제하는 것이면 국정의 방향은 누가 세웁니까? 방향. 국정의 방향을 세워서 국민들이 시험 본 사람들한테 너 이 방향대로 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이 관료들, 이 공무원들이 방향 다 세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방향을 세워서 그 방향대로 이 공무원들이 이 관료 조직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인데 이 방향 세우는 일을 원래 의회가 하는 거예요. 의회가. 왜? 국민들 대표하는 거예요. 국민 대표가 아니에요. 국민들한테서 위임받은 이제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이 대표들이 방향을 세워서 기획을 해가지고 국정을 기획해서 기획한 대로 해라 하고 집행부를 주고 집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사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하고 나중에 조사 감사하고 이게 국회의 할 일이에요. 이거 국민들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있지만 기획도 국민들이 하고 기획한 대로 했는지 조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래야 국민의 뜻대로 움직이면 민주공화국이 되는데 우리가 이 의회가 그 기능이 없어요. 그 기능이. 이 의회가 법을 만드는 데잖아요. 법이 그거예요. 법이 국정의 방향을 기획하는 대한민국 일로 가자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일단 부산을 갈지 광주를 갈지 정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천안에 쓸지 대전에 쓸지 100km 갈지 150 이거는 그냥 관료들이 알아서 해라. 근데 광주 갈지 부산 갈지는 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국민들이 정해줘야 되는데 이런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일을 우리 의회가 너무 안 하고 있거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그거 뭐 공무원들이 똑똑하니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안 돼요. 왜? 공무원들은요, 보세요. 이 DNA 자체가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규정대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공무원들 만나보세요. 야, 이거 뭐,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규정이. 공무원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규정이 그래요. 그래서 박공무원 국회의원님한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의원님, 이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규정이 그래도 막 해줬는데 요새는 또 안 해주잖아. 공무원들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나라가 큰일 납니다. 지 마음대로 해버리면 뭐 지 친구랑 어제 술 먹고 얘기한 대로 또 바꾸면 안 돼요.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 본 사람 그냥 아무나 시킬 수 있지. 근데 규정대로 하는 게 문제는 뭐냐? 이 세상이 자꾸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 민심이 바뀌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거를 반영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은. 그럼 반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정해진 규정대로 해야 돼요. 이거 반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건 의회예요. 그건 정치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 정치는 시장하고 시민들하고 만나갖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술 먹고 밥 먹고 아니면 그냥 차 마시고 아니 이런 중랑 깨방 이런 데서 대화해서 이 사람들 얘기 듣고 이게 법은 이렇지만 이 사람들 민심이 이렇구나. 이 법을 바꿔야겠구나. 이 규정은 이렇지만 이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이게 바꿔야겠구나. 이게 뭡니까? 이게 혁신이에요. 이게. 시장과 시민들의 변화를 법으로 반영해서 국정에 이게 혁신이거든요. 이거는 정치가 하는 거예요. 이거 관료가 절대 못합니다. 관료한테 이거 맡기면 나라가 큰일 나요. 불안정해져요. 근데 정치가 이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은 혁신을 못하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벌 개혁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정치가 해야 되거든요. 관료들은 절대 못합니다. 뭐 규제 개혁, 우리 노동 개혁, 우리 뭐 일자리, 뭐 토지, 부동산 문제, 뭐 교육 개혁. 아니 도대체 내가 진짜로 오늘 우리 애가 수능을 봤는데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사 시험지를 갖고 왔어요. 그 아빠가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너무 미안하니까
내가 국사 시험 좀 도와줄게. 시험지를 봤는데 우리 40년 전에 배우던 국사랑 똑같아요. 아직도 이런 국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몇 년도 이 제도는 무슨화.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게 국사입니까 이게?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그때 그 배운 게 우리 인생 사는데 뭐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아직도 배우고 있더라고요. 교육개혁이 안 돼. 아직도 오지선다의 문제를 해가지고서 수시냐 정시냐 퍼센트 가지고 애들한테 이런 고통을 주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혁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혁신이 왜 안 되냐? 의회와 정치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의회와 정치가 해야 되냐면요. 집행은 아까 정해진 거대로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봐서 뽑아서 시켜요. 사람한테 권한을 줍니다. 그건 사람이 해도 돼요. 왜? 정해놨으니까 방향을. 근데요. 방향을 정하는 일, 의결하는 거 이거는 사람한테 맡기면 안 돼요. 사람한테 혼자 맡기면 안 돼요. 개인한테 맡기면 불안정해요. 그래서 어디다 맡깁니까 이거는? 회의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회의에서 결정해라. 뭐 국회의원이요 권한이 많을 것 같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개인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 국회의원회관 갈 때 다 이렇게 쓰고 가거든요. 신분증 내고 그거 안 하고 들어가는 거는 그거 딱 한 가지 있어요. 그냥 그거 안 하고 그냥 들어가더라고. 그거 외에는 의원 개인한테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다 회의를 해야 권한이 생겨요. 뭐 소위원회든 상임위원회든 본회의든 회의에서 합의를 해야 그때부터 권한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결하는 거, 법을 정하는 거는 워낙 중요하니까 개인한테 안 주고 이 회의한테 줍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여기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줘요. 제가 우리 논산에 시골에 가면요. 어릴 때부터 평생 논산에 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같이 나온 동창들이겠죠. 고등학교 동창회를 하는데 우리 서울에서는 보통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송년회 때. 시골은 매달 해요. 매달 고등학교 동창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에 한 번씩 고등학교 동창회 가서 인사도 하고 또 내년에 또 나올 테니까 좀 찍어달라고도 하고 매년 동창회를 가는데 참 묘한 게 동창회 가면 싸우는 레퍼토리가 꼭 비슷해요. 연말 되면 꼭 싸우는 게 단골 메뉴가 있어요. 회비. 회장이 야 지금 회비 10,000원인데 도저히 안 되겠다. 내년에 20,000원 올려야 돼. 내가 지금 2차 그 술값 내느라고 올해 1,000,000원 썼어. 이제 안 돼. 이제 내년에 20,000원 하자. 야, 너 뭐 회장 그거 1,000,000원 그거 쓰라고 시킨 건데 너 1,000,000원밖에 안 썼냐? 앞으로 한 1,500만 원 써. 5,000원으로 내자. 어떤 사람은 야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뭐 회장 눈치 보면서 회장한테 눈치밥 먹냐. 우리 그냥 20,000원 내고 그냥 우리 2차까지 우리가 그냥 해결하자. 5,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의견이 다 달라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 이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회장은 그래 알았어. 아직 복잡하니까 내가 다음번 모임 때까지 다음 달 모임 때까지 내가 고민해갖고 얘기할게. 그럼 해산. 다음 달 모임 때 가서 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20,000원 받아야 돼. 20,000원 하자. 응? 그냥 가자. 그리고 끝.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회원들이 아유 저 자식 저 학교 다닐 때 지 맘대로 하더니 저 성적 아직도 못 부리고 욕합니다. 금이가 리더십. 물론 쫓겨나진 않지만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어떤 회장은 이런 회장도 있더라고. 야, 너 5,000원? 너는 10,000원? 너 20,000원? 30,000원? 그래. 그럼 니들 넷이서 다음 달 모이기 전까지 하나 결정해갖고 와. 그럼 이 사람들이 중간에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막 반론을 박아서 싸우다가 그냥 20,000원 하자. 20,000원. 똑같은 20,000원으로 야 얘네들이 20,000원 하자고 얘기했다니까 그냥 20,000원 하자. 뭐 딴소리 없지? 가자. 그럼 가요. 근데 그때도 야, 그거 10,000원으로 가지고 20,000원으로 했어. 야, 30,000원 해야지, 5,000원 해야지. 다 자기 생각이 다르잖아요. 군시령 되지만 이게 리더십에 금이 가진 않아요. 이게 이 리더십이 되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요, 대통령이 우리가 대통령 바꾼다고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제가 하나 보여 아주 제일 쉬운 증거가 있어요. 모든 대통령이 취임 때 보통 뭐 한 70%에서 90% 지지율. 그죠?
퇴임 때 보통 얼마나 나옵니까? 뭐 갑자기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한 20%대, 그죠? 80%에서 20%까지. 근데 이게 뭐 이명박 대통령이면 우리는 이해가 가잖아. 그 당연하지. 근데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아직 이제 안 해봤어요. 우리는 최소한 한 40%, 50%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돼. 근데 아이가 이렇게 왜 30년 동안 이렇게 되오냐? 이게 뭐 책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제 해석인데요. 이런 겁니다. 사람이 결정하잖아요. 대통령이 결정. 어떤 의사 결정을 하잖아요.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 이해관계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만을 갖게 되겠죠. 욕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싫어하게 되겠죠. 이런 사람이 하나씩 늘어나요. 결정을 여러 번 할수록 마이너스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결정 안 하고 일할 수 있습니까? 뭐 수시를, 정시를 늘리느냐, 아니면 뭐 인권 조례를 어떻게 하는, 매번 결정을 해야 돼요. 뭐 문재인 케어를 해야 되고, 기초노령연금을 10만 원 올려야 되고, 복용상급식을 한꺼번에 하느냐, 2년 단위로 하느냐, 매번 결정을 해야 돼요. 이 결정이 다 대통령 결정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동창회장,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와서 얘기하고 이만원 딱 얘기하는 거 똑같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허니문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1년 반 내지 2년까지는 이런 게 좀 없습니다. 왜 없냐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국민이에요. 국민.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1년에서 2년 사이는요. 대통령이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국민들이 한 거예요. 왜? 선거를 했잖아요. 선거. 선거하고 국민들이 이거야 이거야라고 막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그거 가지고 받아서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한 게 아니구나. 이거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했구나. 그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어요. 그래서 뭘 결정했다고 해서 대통령을 마이너스 하지 않아. 감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한 2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건 이 선거 약발이 다 끝나.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하는 거야.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인에 대해서 계속 감점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2년 반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올라가지도 않아요. 대충 내려갑니다. 서서히.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게 지금까지 30년 내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행정조직, 관료조직, 집행조직, 대통령 집행조직 수장이에요. 집행조직은 집행을 하는 조직인데, 집행하는 조직에서 대통령이라는 대표가 아무리 권위가 있고 대한민국을 대표를 해도 여기서 결정하면 국민들이 이거를 이렇게 그냥 다 안 받아들여 주더라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러지 않고 작은 결정은 대통령 행정조직이 하더라고. 큰 결정은 국회에서 해야 돼요. 재벌개혁, 무슨 교육개혁, 무슨 부동산개혁, 이런 건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하면 어떻게 되나? 아까 얘기했듯이 4명이 커피숍 가서 2만 원 결정해오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안에 내 의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록 내 의견을 결정을 안 났지만 우리가 아무리 주인이더라도요. 내 의견대로 결론 내는 거를 욕심 부릴 수는 없어요. 그죠? 내 의견대로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이 결정 과정에서 제외됐다, 또는 소외됐다, 무시됐다 이런 거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죠. 내가 이 결정 과정에 참여만 하면 이 결론이 나하고 틀려도, 그 다음에 나한테 좀 약간 불이익이 있어도 국민들이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국회를 개혁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가 이런 국회를 놔두고는 세종대왕이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잘 뽑는 게 이거. 왜? 당장 일을 해야 되니까. 당장 집행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외교 안보 이런 거는 국회에서는 법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되니까 대통령은 엄청 중요한 자리예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혁신해 나가는 거, 그리고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거, 이런 건 어디서 결정을 해야 돼요? 국회에서 해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대통령이 하는 대로 다 그냥 통법부 해가지고서 거수기 해가지고서 야당 무시하고 그냥 동물국회. 지금은 이거 바꾼다고 선진화법 해놓으니까
아무 결정도 못해요. 우리 유치원 3법 고친다고 지금 33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난리를 피고 국회의원 50명을 고발하고 해서 선거법 찔끔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검찰 공수처 하나만 20년 걸렸어 이거 하는데. 지금요 우리가 검찰개혁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검찰개혁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 분권, 견제 이게 지금 검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검찰이란 검사라고 하는 직업이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뭐 옛날에 13세기 됐다, 뭐 17세기 됐다 그러는데 보통 근대 이후에 민주공화국에 생긴 거예요. 원래 판사 재판부에 있다가 근데 검사가요. 검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수사한 거를 검사하는 거예요. 수사한 걸 검사해. 왜 수사한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나쁜 놈 범죄자랑 자꾸 상대하다 보면 미워지잖아요. 감정이 생겨요. 확증 편향이라는 생각. 이 나쁜 놈, 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야 수사가 되니까. 그래서 나쁜 놈이라고 이 사람을 자꾸 믿게 돼요. 그래서 수사한 사람은 수사한 거 끝! 그 다음에 그걸 다시 검사해가지고, 물론 한자는 좀 틀립니다. 근데 쉽게 얘기해서 이걸 검사해서 이 중에서 정말 법에 어긋난 게 뭔지를 가려내라. 그래서 검사를 법조인을 시키는 거예요. 법을 아는 사람. 네가 법 알지? 그러니까 너는 수사를 하지 말고 수사한 놈 걸 갖고 와가지고 그 중에서 법에 어긋난 것만 골라. 그래가지고 이걸 판사한테 갖다 줘. 이게 기소입니다. 그래서 너는 수사하지 말고 기소만 해라. 이게 원래 검사예요. 그 다음에 영장이라는 게 있어요. 영장. 영장이 뭡니까? 강제로 수사하는 거예요. 강제 수사를 하려면 구속을 하든지 체포를 하든지 압수수색을 하든지 영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수사하는 사람이 해봐요. 미우니까 압수수색 막 70건 해버리냐 윤석열처럼. 근데 이걸 못하게 막으려고 수사하는 사람은 영장을 요청만 하게 됐어요. 청구만. 그러면 영장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장을 청구하는 판단을 누가? 이거 검사가 해요. 야 이게 진짜 이 영장을 강제로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사안인지를 한번 보고 판사한테 한번 더 줘. 그럼 판사가 이제 발부를 해요. 검사가 본 걸 또 보고 이렇게 세 단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국민들이 주인이니까 주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게 얼마나 복잡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검사가 다 해버리잖아요. 지금. 검사가 영장 청구하면 90% 발부되고 그럼 법원은 뭐 하는 거예요? 검찰이 하도 세니까 법원도 그냥 검찰 하자면 다 해줘요.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수사, 경찰. 기소, 영장 청구, 검찰. 그 다음에 영장 발부, 그 다음에 재판, 유무죄, 판사. 딱 구분돼 있어야 뭐 분권이 되는 거예요. 분권. 그리고 이 상호 간에 견제하는 거예요. 판사는 검사 광고에 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다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검사는 수사하는 사람 보고 야 너 이거 너무 이 사람 너 감정 갖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견제하게 만드는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분권도 무너지고 견제도 무너지고 그래서 다 검사가 다 해버리니까 검사가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하는데 물론 모든 검사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열심히 해요.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야구 아시죠? 야구에서 2루타 치고 막 가다가 3루 가다가 아웃되는 사람들 있죠. 딱 그 꼴이에요. 열심히 나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남용을 해버려요. 권력을. 왜? 워낙 권한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검찰이 문제다. 이런 검찰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있느냐? 일본 놈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국민으로 알지 않고 주인으로 알지 않고 노예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놈한테 다 줘갖고 검사 네가 주인 노릇해라. 네가 알아서 다 그냥 애들 좀 정리 좀 해. 이라고 다 줘버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인이었다면 조선 사람이 주인이었다면 한 놈한테 권한을 어떻게 줍니까? 다 쪼개줘야지. 우리가 주인인데. 이걸 한 놈한테 다 줘버린 거를 지금 70년 동안 갖고 있는 건데 검찰에서 이걸 가지고 가끔가다 한 번씩 큰 거 하나 터뜨려가지고 검찰이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구나. 국민들이 지금도 반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잖아요. 수사는 수사, 기소는 기소, 재판은 재판. 이 대한민국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법 시스템을 이 3단계로 엄격하게 구분하자. 상호 견제하게 하자. 이게 민주공화국이다. 이 집행권을 제대로 세우는 거. 이게 검찰개혁이에요. 그럼 공수처는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공수처 왜 할까요? 이게요. 만약에 원래부터 우리가 검사제도 만들 때부터 이렇게 해왔으면 공수처 없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권력이 한 군데 몰려 있었잖아요. 그죠? 자, 이 한 군데 몰려있던 권력이 분산을 시켜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민주공화국 원리대로 작동되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데 이 가장 문제가 뭐예요? 이 고위층들 간의 짬짬이 특권 카르텔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국회의원, 장관, 그 다음에 정권 해가지고 야, 이거 뭐 돈 한 1억 받았는데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얼마 피디수첩도 보니까 뭐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하니까 뭐 주가 조작해서 막 상장 폐지되는 회사도 수사도 안 받고 넘어가 버려요. 이런 게 뭡니까? 정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양반 진짜 아주 원칙적인 분이에요. 정관예우라는 단어가 사실 말이 안, 그 예우입니까 그게? 정관 범죄지. 그 범죄라고 하면 좀 너무 심하니까 정관 특혜라고 말을 만드셨더라고요. 정확한 얘기예요. 최소한 특혜죠. 어떻게 예우예요 그게 무슨. 네? 무슨 차 한 잔 주는 거예요? 이 전관예우, 정권, 이 관계를 워낙 수십 년 동안 해와가지고 따로따로 쪼개나고 스스로는 안 되니까 특별하게 감시견을 하나 두자. 언제까지? 이거 없어지고 국민들이 아 이제 걔네들 이 고위층 애들이 이제 조금 나아졌어. 이때까지만. 이게 한시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공수처를 만든 거예요. 공수처 필요해 안 필요해요? 금태섭은 왜 필요 없다고 그러죠? 그냥 교과서적으로 아니 수사하고 기소하고 나눠주면 됐지. 그러면 다 따로따로 할 텐데 천만에 맞습니다. 이 나눠놔도 지들끼리 또 위에서 정관 특혜라고 해서 짬짬이 하잖아요. 공수처 생기면요 정관이 뭐 바로 없어집니다. 제가 장담해요. 아예 수사 안 해도 돼. 딱 만들어 놓으면 바로 제1번 없어질 게 정관입니다. 전화 못합니다. 전화했다가 공수처에서 나한테 전화 오니까 이 엄청난 변화가 와요. 물론 제일 큰 피해자는 대통령 주변하고 여당 국회의원, 박홍근 의원, 저 같은 사람들. 진짜 억울해 진짜. 우리만 특별히 감시하는 사람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아까 얘기한 이 분권과 견제 시스템이 우리가 법적인 개혁을 통해서 가더라도 이걸 이제 의회에서 우리가 지휘를 하는 거죠. 의결권을 통해서. 그게 정착될 때까지는 좀 특수한 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공수처, 그 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맞죠? 권력개혁을 꼭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집행권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검찰권을 예를 든 거고요. 플러스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결권이 중요하다고 했죠. 의결권. 의결권도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놀고 있잖아요. 이게 좀 장기적인 미래 중요한 결정들, 뭐 재벌개혁, 민생개혁, 부동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이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법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별 생각이 없어. 그냥 이런 근본적인 거는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건 대통령이 나중에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대통령 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아까 그런 동창회처럼 욕을 안 먹어요.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5년 내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딱 1년 반 하고 그 다음부터 못합니다. 왜? 하도 반대가 많아가지고 막 지지율 떨어지고 못해요. 그래서 크게 문제 없는 것만 하게 돼요. 그래서 나온 말이 무슨 집권 1년 차에 중요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개혁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유럽에 있는 선진국 보세요. 4년 내내 개혁해요. 대통령 혼자서 하려니까 1년 동안 하고 선거 약발 있을 때 1년만 하고 나머지 못한다는 이건 옳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가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민주적인 합의 지금 선진화법도 고쳐서 좀 가야 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법이라고 하는 게
국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과 의회가 협력하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대통령 혼자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통령 또 없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야 국회가 뭘 믿고 어디다가 주냐.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뭐 의회제로는 또 갈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국민 없이 무슨 헌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의회가 협력하는 거를 안 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동창회비 올리는 걸 결정을 못 합니다. 결정을 욕먹어요.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계속 지금. 대통령 6명 나왔는데 어떤 대통령도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뭘 못했어 지금까지.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이게 이제 헌법도 있고 헌법이 아니더라도 또 의회 내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또 호흡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정치하는 데 못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해찬 대표를 총리를 시켰잖아요. 제가 그때 청와대 대변인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해찬 총리는 내가 지명한 사람이 아니다. 국회에서 추천을 해준 사람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때 열린우리당이 153석 과반수였어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국회 과반수가 추천을 해준 거니까 국회에서 추천해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부와 국회가 잘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가자. 그런 취지에서 내가 이해찬 총리를 임명을 한 거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통일부 장관이 누군지 아세요? 정동영. 경제부총, 통일부총리 영정용, 교육부총리 누구였지? 김진표였나?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또 누구? 그 나중에 유시민 장관 때 사회부총리. 이게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안보부총리에서 부총리들 이건 다 정치인들 임명을 해버렸어요. 아, 사회부총리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그래서 이 사람들 보고 이 당신들이 유관 장관들을 다 회의해가지고 그래서 이 5명 정도의 부총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은 정당의 지도자들입니다. 정치의 지도자들입니다. 정치의 지도자들이 이 내각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의 장관이 아니고 부총리로서 이 내각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 아까 얘기한 이 의회가 집행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노무현 대통령은 했던.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과반수가 깨졌어요. 보궐선거에서. 그래가지고 야당에서 많으니까 야당한테 당신들이 총리 추천해줘. 이게 대연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도 욕먹어가지고 접어버렸는데 하여간 노무현의 머릿속에는 항상 대통령과 의회가 협력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자. 그래서 비전2030 양극화해서 뭐 행정수도 이런 거 좀 하자 그랬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때 했던 모든 계획들이 다 산업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학제 개편 이런 것도 다 있었거든요. 모병제도 그렇게 있었어요. 왜? 이 모병제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도저히 인구 변화를 우리가 그때 이미 다 예상을 했던 거예요. 대학 입시 문제도.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일자리 안전망도요. 그런 부분까지 지금도 이제 이게 정말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일자리 문제에서 막 일자리 예산들을 막 하잖아요. 근데 일자리 예산이라는 게 뭐 무슨 뭐 공공근로하고 청년 무슨 뭐 채용 뭐 경제 이런 예산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일자리 예산은 뭐냐? 우리가 일자리는 어디서 만듭니까? 정부가 만드나요? 시장이 만들잖아요. 일자리 시장이 만드는 거예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일자리를 시장에서 만드는데 이 시장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고가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면 한 70%, 80% 월급을 가지고 한 2년 동안 받아요. 그리고 2년 동안 또 기술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냥 뭐 커피 바리스타 이런 교육이 아니고 전문대학 정도의 기술교육 한 2년 받아가지고 새로운 전문직으로 또 취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진국이에요, 이게. 그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데 다 이렇게 합니다.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세금도 걷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로 지금 한 6조 정도를 한 10년 투자하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러면 대통령이 결정하면 되겠어요?
증세한다, 왜 거기다 또 돈을 어디다 퍼주게 하냐. 의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6월 항쟁 끝나고 했으면 지금 우리가 해고 걱정 안 하고 살아요. 지금도 우리가 2016년에 촛불 항쟁해갖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했는데 새로운 대한민국 만약에 우리가 이걸 만약에 결정해갖고 지금 한 3년차 지났다 그러면 맞아 저런 게 새로운 대한민국이야.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결정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잘 못하고 있어요. 이 의회를 이 대통령과 의회가 협력하는 거. 그 다음에 국회법을 바꿔서 이 선진화법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거 무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아무 결정도 못 하잖아요. 이것도 할 말은 많은데 일단 선생님 마지막으로 자 민주적 통제가 있어야 되고 민주적 운영을 선진화법 없애고 이제 민주적 운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민주적 구성입니다. 이게 선거법이에요. 민주적으로 구성을 의회를 해야 돼요. 이 의회가 여러분들 의회에서 우리 박홍근 의원님 계시니까 별로 국회의원들한테 불만 없죠.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불만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지역구 의원은 불만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 의회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 욕을 많이 먹어요. 그죠? 이 국회, 의회, 구성 이게 뭐가 문제예요? 선거법 제가 이제 정개특위 관련 선거법 협상을 쭉 했는데 저는 선거법 협상에서요 제일 중요한 우리가 승자독식이다. 뭐 국민 민심 그대로 국민을 닮아야 된다. 그래서 받은 표대로 의석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민을 닮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다양성이라고 해요. 국민들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국회는 다양하지 않아요. 어떻게 다양하지 않냐면요. 대개 50대 남성, 뭐 대학 좀 뭐 괜찮은 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고시, 사법고시, 아니면 운동권 징역고시라도 갔다 와야 돼. 뭐 하나 해야 돼. 대개 이런 사람들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다 이게 뭡니까? 다 엘리트예요. 여러분 엘리트가 국회의원 하는 게 맞습니까? 국회는 똑똑한 사람들 모아놓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 대표를 모아놓는 거예요. 그죠? 국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뭘 결정하는 걸 뽑아놓는 거예요. 그죠? 뭘 전문적으로 뭘 잘하는 과학자를 뽑아놓으면 되죠. 아니 고시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뭐 국민하고 비슷한 놈들로 딱 니들 국민하고 비슷하게 결정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닮아야 돼요. 똑똑한 사람들을 만들면 안 돼요. 국민을 닮때 똑똑한 사람. 그죠? 그 제일 중요한 게 다양성입니다. 국회는 다양해요. 국민이 다양하잖아요. 20대, 30대, 40대, 50대. 남자, 여자. 직업도 다 다양하죠.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고등학교 가는 사람. 이런 국민의 다양성이 100%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반영돼야 됩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게요. 20, 30대. 20, 30대 인구가 몇 명이죠? 20, 30대 인구가 30%입니다. 우리 국민의 30%. 한 1,600만 정도 되는 거예요. 30%. 우리 국회의원 중에 20, 30대가 몇 명인지 아세요? 0.6%인데 정은혜 의원 와가지고 1% 됐어요. 한 명 늘어나가지고. 30%가 1%가 돼 있잖아요. 이게 괜찮냐? 정상이냐? 우리나라 20, 30대가 나라에 대해서 이 공동체의 현실에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죠? 네. 아니 쳐다보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뭐합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헬조선 이거 저주하고 있어요. 근데요. 선진국 20, 30대 비율을 보면 미국이 좀 낮은 편이에요. 6%입니다. 18명 우리로 따지면. 독일이 유럽에서 좀 낮은 편이에요. 17%. 50명입니다. 50명이 국회의원에서 20, 30%예요. 20, 30대예요. 덴마크가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44%. 130명. 대한민국 국회 130명이 20, 30대입니다. 우리도 따지면 야 애들이 어떻게 그 국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근데 13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5% 한 15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20, 30대 애들이 인터넷 가서 헬조선하고 저주를 안 하고 이놈들한테 가서 야 니들 가서 뭐하고 있어 왜 꼰대들한테 속아가지고 이것도 안 해 하고 따질 거 아닙니까? 논쟁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20, 30대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그렇습니다.
이 국회가 다양해지면 아까 얘기한 대로 5,000원짜리, 만원짜리, 2만원짜리, 3만원짜리가 모여서 토론을 하면 5,000원짜리 주장했던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결정이 안 나도 아 그래 뭐 거기서 알아서 결정했겠지 하고 믿어요. 근데 내 생각이 반영이 안 돼. 나랑 다른 사람들 들어가 있다. 다 똑똑한 사람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아이고 뭐 그 사람들은 다 엘리트들이고 당신들의 천국이지 뭐. 아무튼 이 국회 불신의 가장 본질적인 거는 동종교배라고 합니다. 이 동종교배 국회를 놔두고는 국민들이 근본적으로 신뢰를 잘 안 보낸다고 해요. 물론 한 건 한 건 어떤 의사결정하는 거, 사건, 사고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만 근본적으로 국회가 귀족 엘리트 국회입니다. 분명한 거는 의회는 국민의 대표는 엘리트가 아닙니다. 국민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국민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바꾸고 이게 선거법이에요. 이거를요 유럽은 100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게 엘리트들이 다 하네. 한 100년 해보니까 엘리트들만 보여. 왜? 한 사람만 뽑으니까. 한 명 최고 득표자만 뽑으니까 다 엘리트. 이게 아니지 말고 비례대표로 하죠. 그래가지고 번역별로 뭐 서울, 뭐 경기, 충남 다 비례대표로 해가지고 한 10명씩, 15명씩 뽑으니까 거긴 여러 사람이 들어가요. 20, 30대도 막 40%가 되고요. 그러면서 유럽에서 뭐가 돼요? 사회적으로 타협이 가능해진 거예요. 여기서 결정하면 이해관계 충돌되는 사람들, 갈등 있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요. 그냥 국회에서 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근데 지금처럼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뭐 잘 나가는 사람들 있으면 저 잘 나가는 사람들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알아? 지들끼리 그냥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안 믿어요. 이 불신의 이 터널을 우리가 탈출해야 됩니다. 그 선거법 개혁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내 주장한 게 우리가 독일처럼 반반씩은 안 하더라도 적어도 200명은 한 명 뽑는 이 1등 뽑는 이 승자 독식 선거를 하더라도 100명만이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대선거를 하던 비례대표들이 하던 이 100명 정도는 달리 뽑자. 그래야 다양한 사람들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와야 국민들이 국회 결정한 거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12월 3일날 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원하는 대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최선의 안은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더라도 한 발이라도 가야 됩니다. 한 발이라도 가서 21대 또 우리 박홍구 의원님 재선시켜주시고 또 저도 재선시켜주시면 같이 손잡고 나머지 못 간 거 더 가려고 해요. 그렇게 가서 민주적인 구성이 되고 이 사람들이 민주적인 운영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민주적인 통제권을 잘 발휘해서 집행부를 잘 끌고 가는 거. 이게 우리 민주공화국의 우리 민주주의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30명이 뭉쳐야 됩니다. 일단 저하고 박홍구 의원하고 일단 뭉치고 이 30명만 있으면 전 할 수 있어요. 대통령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년 선거를 진짜 잘하셔야 돼요. 다 전화, 논산에 있는 분들 전화 좀 해주세요. 박홍구 당선이고 논산, 금산에 혹시 아는 분 전화 꼭 해주시고 다른 국회의원들 이거 할 사람들 있죠? 이 국회를 바꿀 사람들 이 국회를 바꿔서 대한민국 미래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국회 할 사람 그리고 정말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다양하게 이 대한민국 국회를 개혁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딱 눈에 띄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박홍구 전화 주세요. 그리고 우선 꼭 당선시켜 주셔서 30명만 모아주시면 다음번 국회 때 이거 하고 니들 386 뭐 했어? 우리 여기까지 했다. 이제 남은 건 후배들이 해라. 이러고 이제 그만큼 이철처럼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고 여기까지 해놓고 가려고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사이다 같은 강연이었죠. 저는 막 채찍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을 하겠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네, 질의응답이요. 네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그 질문도 간단히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하는 걸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회의원도 삼선 연임 제한을 제도를 도입하면은 그게 이제 아까 말씀은 다양성이 좀 추가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법으로 하면 위헌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나 단체장은 연임 제한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단체장이나 대통령은요 집행부 수장이잖아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사람의 개인에게 무한정 주는 거는 이거는 우리 헌법 원리 안 맞는다. 그래서 이건 연임 제한이 헌법에 맞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고 국회의원은 뭐 힘이냐. 어차피 회의에서 결정하는 건데 한 사람이 여러 번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권력을 휘두르기는 어렵다. 그러니 이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이 헌법 위반. 이게 헌법재판소 판결. 죄송합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연임을 삼선 얘기하는데. 네, 삼선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건 당원 당규로 하면 돼요. 우리 당에서 자체적으로. 근데 박홍근 의원 같은 사람 한 4선 해야지. 그래서 그게 딜레마예요. 다 문제면 3선 잘라버리면 되는데 네. 제가 이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국민들은 그 4.19 때나 진짜 국가 어려울 때는 피를 흘리면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어떻게 국회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좀 한편으로는 좀 실망한 부분이요. 국민들이 어떻게 모아주십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아주세요. 3,000명 모으셔야죠. 그 목숨 걸고 개혁하실 검찰 개혁 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하셔야죠. 이제는 다 해드렸잖아요. 국민들은 여기까지. 밥상 다 차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셔야죠. 이제는. 네. 아니 그럼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열심히 하시라고. 이게요 진짜로 제가 어디 가면은 이 너무 많이 들어요. 니들 진짜 잘 할 수 있냐. 여기까지 밥상 다 차렸는데 또 밥상 걷어차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솔직히 잠이 안 오대요. 우리가 12월 3일부터 이제 카운트다운이 되잖아요. 한 10일에서 보름 가까이 걸릴 겁니다.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무지 복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돼서 뭐 한국당이 또 한 달 내내 이제 뭐 장애 집회하고 의원직 총사퇴하고 난리를 칠 텐데 그것도 걱정이지만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총사퇴해야 돼 지금. 그죠? 우리도 목숨 걸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안 되면 정말 우리는 끝이다. 그런 각오로 지금 여러 가지 작전도 짜고요. 일단 과반수는 거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과반수는 돼 있고 최종 안을 지금 조율하고 있고 마지막 남은 고민은 한국당이나 언론이 한국당 편 들 거 아니에요 조정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역풍을 막 불 텐데 우리 이제 국민들이 우리 함께 이거를 잘 막아내서 올해 크리스마스까지만 역풍 맞고 새해에는 새로운 태양이 뜨는 걸로 그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설날 때까지 가면 안 되고 그게 이제 제일 관심사입니다. 하여간 과반수로 통과시키는 거는 지금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박홍근 의원님도 그 옛날 수석 부대표 하시면서 이 국회 돌아가는 것도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 이인영이죠. 이인영 대표님이 또 자문도 많이 하시잖아. 그래서 하여간 이 되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지금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의원님 그 평소에 그 조국 사태 때 우리 그 법사위에서 많이 우리 문재인 정권 비전 역할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뭐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결과는 안 나왔지만 많이 이제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데 많이 지금 힘이 좀 빠진 상태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12월 3일날 우리 공수처 법안 올라가 있는 거 조금 얘기하신 분도 계시지만 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좀 떠나서 국민들을 믿고 좀 굳건하게 좀 통과를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걱정이 많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예. 뭐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냥. 그럼 제가 너무 사이다같이 말씀을 잘해주셔서 지금 아까 이 케이크 주신 이분이 그러시구나. 아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더 잘해드려야지. 이먼 중량구까지 오신 거 저희 중량구는 오시라고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그동안에 저희는 그린벨트 속에서 연탄가루와 돌가루를 마시면서 저희가 살아온 노래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박홍근 의원님 오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발전을 위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오늘 두 가지 질문, 한 가지는 질문이고 한 가지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하나,
제 가정적인 제 와이프의 질문입니다. 제 안하게 하는 말씀 중에 왜 국회는 김종민 국회의원 같은 분이 많이 앉지 않느냐. 첫째 질문 하나. 두 번째. 사모님은 꼭 뵈야 되겠다. 두 번째. 제 와이프가 이 케이크를 배우러 다니는데 이 케이크를 지금 만들어서 가져오면서 저에게 주면서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파이를 나누면 이 피스가 되는데 피스를 모으면 파이가 됩니다. 좀 국회에서 합의 정신을 더 발휘하셔서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마음 편한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 부탁의 말씀을 우리 김정민 의원님과 우리 박홍근 의원님은 많이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더 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말씀을 꼭 좀 전해드리라는 말씀을 제가 대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의는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그때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진짜 중요하신 말씀인데 국회는 합의가 전부입니다. 합의 못하는 국회는 있으나 말이에요. 무용지물. 의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인류사가요. 보통 지금 한 6천 년 그냥 대충 역사 시대에 보면 6천 년 중에 최근 200년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그죠? 그 이전 몇천 년보다. 그 이유를 보통 뭘로 보여? 최근 한 200년 동안 인류가 이렇게 발전한 거. 그걸 보통 사람들이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해요. 산업혁명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천지개벽을 했다. 근데 그거는 하나의 바퀴만 본 거예요. 또 하나의 바퀴가 있습니다. 정치혁명, 의회혁명, 의회를 발명한 거예요. 이 증기기관을 발명한 거 이상으로 더 위대한 발명이 의회를 발명한 겁니다. 만약에 산업혁명에서 막 우리가 생산을 많이 했어요. 뭔가 많은 걸 얻었어요. 근데 옛날처럼 이거를 몇 사람이 나눠갖고 또 막 달라고 그러면 또 때리고 안 주고 이래갖고 막 전쟁이 이랬으면 이렇게 공동체가 발전했을까요? 저는 이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진 부가 의회혁명으로 이렇게 민주적으로 배분되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봐요. 그 의회야말로 엄청나게 지금 이 현대 인류의 현대 공동체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가 약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되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선진국 된 나라 보세요. 다 의회가 이 상황, 이 발전을 주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의회가 대통령과 협력해서 주도해 나가. 아까 그 의회가 뭐예요? 합의하는 거 외에는 의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데 법사위 가서 김종민이 사이다 보라. 이게 의회의 핵심이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나중에 합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삽바싸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합의 못하면 그 백날 싸워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열심히 했는데 뭘 합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못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12월 3일 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매달 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지금 힘이 약하니까 다음에 재선시켜 주시면 대한민국이 검찰개혁이 되어서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김종민 의원님과 박홍근 의원님을 믿고 저희 유충장 깨민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역구의 의원님이신 박홍근 의원님의 인사 말씀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선물 그 정도. 네. 사실 정말 요즘 잘 나가시는 분입니다. 상정과를 치고 계신 분인데 지난번 이 깨방을 2기 기획할 때 한참 우리 서초동에서 촛불을 든 우리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활활 타오를 때였고요. 그래서 지난 이제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국민들께 또 각인된 것도 있고 또 검찰개혁 관련해서 그 누구보다도 자기의 신념과 가치 그리고 전문성을 발휘하는 분이기도 했고 근데 그것보다 더 깊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 의원님께서 작년 제가 이제 원내 수업할 때도 이 개헌특위라고 있었죠. 사실 작년까지 한번 우리가 개헌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작년 전반기까지. 근데 그때도 되게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초선 의원이 와가지고 그런 데 가서 간사 역할을 하거나요. 뭐 대표적으로 당을 대표해서 이렇게 논쟁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뭐랄까 탄탄하게 밑이 갇혀 밑바닥이 이렇게 채워진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개헌의 문제, 그다음에 사법개혁의 문제, 지금 정치개혁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틀을 근본으로 바꾸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 어떤 자기의 콘텐츠라고 할까 실력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제가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사실은 또 무슨 다른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이렇게 거듭 요청을 드려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분이거든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저와 같은 얕은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사막 검증할 수 없는 그런 깊이를 대주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공부가 많이 됐는데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김종민 의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 우리 깨방 우리 저 회원들께서 이기 회원들께서 만년필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당원 당규에 난 몰랐는데 무슨 뭐 의원들한테는 당원 교육 때문에 못 주게 돼 있나요? 뭐 그렇게 되나 뭐 현금을 못 주도록 되어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따로 그냥 강의비를 못 드리고 대신 우리 마음을 담아가지고요 만년필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한민국에 나아가야 할 길,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길, 국회에서 타협하고 대화하고 합의하는 길에 이 만년필이 요긴하게, 긴요하게, 소중하게 쓰이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았으니까요. 이걸 누가 전달을 할까요? 자, 전달하는 분 사진을 찍습니다. 손을 번쩍 들어주십시오. 제일 뒤에 분요? 예, 그럼 나오십시오. 예, 본인 맞습니다. 예, 나오세요. 예, 네. 자, 그러면 네. 제가 김정민 개인적으로 좋아했거든요. 네. 우리 사회복지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네, 그러면 우리 뜨거운 박수로 전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전달하십니다. 이건 우리 저 김중조 우리 회장님 사모님께서 직접 만들어 오신 일단 좀 싸주시고 전달 좀 하시겠습니다. 아니 전달이 아니고요. 네. 제 집사를 주면서 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하나는 김종민 의원 거, 하나는 우리 박홍근. 다행히 저도 있네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조합이기도 하고 예, 그러네요. 근데 세 개를 드린 이유가 네. 상품을 드리기 위해서 파이를 피스로 만든다는 그 말씀을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진을 같이 좀 찍겠습니다. 예, 사진을 여기 본인 자리 마련해 주시고 이 앞에서 찍으면 한꺼번에 싹 나올 겁니다.